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직후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청약과 특혜 입학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거듭된 논란 속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불과 청문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 본인 해명을 공개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특히 이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철회 결심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등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이 뒤덮일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대통합 노력은 계속될 거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후임자를 찾겠다고 설명했는데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다시 보수 인사가 발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와대가 먼저 지명을 거둬들이자 여당은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단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세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또 진영을 넘은 통합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탕평 의지에도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극단화된 갈등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진심이란 건데 자당 출신 후보자를 매장하는 이중잣대가 과연 옳으냐며 화살을 보수 진영에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간 낙마를 외쳐온 국민의힘은 이미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간과 국력만 낭비했다는 비판 속 공천을 3번이나 주면서도 검증하지 못했느냐는 여권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당 차원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건 이재명 청와대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직격한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이렇게 검증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 번째 검증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후속 보완 조치에 즉각 나서라는 충고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해훈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1인 1표제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같은 당내 현안으로 여야 관심이 다시 옮겨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과 유예를 또 연장할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다만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로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해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세법은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만 계약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첫 언급 이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잔금 등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전환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선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찬미어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베트남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에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참석차 호치민을 찾은 이 부의장은 이튿날 호흡곤란을 호소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져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지만 계속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결국 이틀 만에 운명했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슴이 무너진다며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 부의장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이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히 쉬라며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며 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인이 운구되는 대로 장례는 국내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해찬 부의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중환자실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석 부의장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혈색과 호흡이 약간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로 이송 여부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며 별세에 이르자 가족과 관계자들은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이 수석 부의장의 별세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다들 놀라고 오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해찬 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고 정치권에선 7선 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진보 진영의 좌장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고인의 삶을 홍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민청학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문과 수감 생활에도 87년 6월 항쟁의 선봉장 역할을 피하지 않았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며 현실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따져묻던 고인의 모습은 국민 앞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서울 관악을 의원으로 내리 5선을 하는 동안
고인은 소신 있는 전략가로 정치적 위상을 키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도하며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낳았고 사회교육 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참여정부 출범 직후엔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끈 뒤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마다치 않는 모습에 버럭 총리, 실세 총리란 수식어도 따라붙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품위 있게 질의하고 사리에 맞춰서 질의하면은 저도 사리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계 자장으로 자리매김한 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돕는 과정에서 당대표직 사퇴와 총선 컷오프 같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수도의 상징인 세종에서 6선, 7선에 성공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10년 가지고는 정책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인은 2020년 여의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원로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DJ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 진영을 앞장서 지켜온 고인은 생애 마지막까지 해외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수차례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수차례 소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한 차례, 김경시 의원은 3차례, 그리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4차례나 불러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김 시 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 알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쓴 걸로 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의원 전세금 전달하셨습니까? 쇼핑백 건네면 돈인 줄 몰랐습니까? 김 시 의원은 강 의원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청탁하려고 다른 전직 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대대적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증거 인멸 상황 없는 건가요?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에게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와 아내의 수사 무마 등 10가지가 넘는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갔는데 의혹의 핵심인 김병기 의원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정치헌금 수수와 아내 수사 무마 의혹 등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우선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모두 합쳐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의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천헌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김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던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김 의원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에는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한 건가요?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남을 위장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소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늑장,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은 주말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갔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인데 실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자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어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신이 국내로 운구되는데요. 정부가 지금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러질까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바로는 사회장, 국회장, 국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장례 절차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국가장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조유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큰 서성을 이뤘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의 산증인이죠. 네. 70년대 민청항쟁 사건, 1980년 초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직접 연루가 돼서 상당한 옥고를 치렀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는 7선 의원에다가 장관, 총리, 그리고 여야 대표를 지내면서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사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이 네 정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킹메이커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정치적 멘토라는 것이죠. 사실 변방에 이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의사를 거쳐서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치적 후견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도 아마 국가장을 결정하는데 저는 중요한 하나의 기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장은 최고 격식을 그렇죠. 갖춘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이해찬 전 총리께서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의 대부 같은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네. 평생 민주화 같이 헌신해 오셨거든. 그리고 이제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오는 동안 사실상 멘토와 지주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진영을 대표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국민통합과 사회화합 차원에서 치러지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그게 네. 과연 국가장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길게 본다면 사회장과 그다음에 민주평통의 지금 부의장을 역임하셔 계셨으니까 두 개를 통합한 사회장 플러스 이제 기관장의 이제 같은 형태거나 아니면 네. 국회에서 7선을 하셨다는 거는 또 상당한 또 우리 의회 역사의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장으로 치르는 것도 여야가 다 국회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장례 절차가 저는 이제 국가 통합이라든가 사회 화합에 좀 기여하는 측면에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은 국가장보다는 오히려 네. 조금 더 이제 너르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장 혹은 내지는 국회장으로 치르는 게 어떨 것인가. 물론 이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전부 다 좀 경청하고 그다음에 다 고려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장관 지명 28일 만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청와대의 인사지명 철회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을 삼선했을 때의 검증 기준과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번에 검증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에는 제대로 된 후보자의 그 소명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 있었던 내용이 아마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관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었고요. 청문회 이틀 만에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후보자의 소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론이 계속 좋지 않았던 점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다만 그러니까 언제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낙마가 이제 가시화되느냐의 부분이었는데 네. 제 예상과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정돼 있는 이 지금 국회 기재위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논의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 뒤에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앞서서 좀 예상보다 빨리 나왔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 그 소명 자체가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특히 예를 들면 아들의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였던 전 내무장관 김태호 내무장관의 훈장 때문에 입시가 가능했다, 입학이 가능했다는 부분들은 정말 이 많은 국민들의 고기를 더욱 갸웃거리게 만들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질질 끌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자진 이 사태보다는 아마 대통령의 일종의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요. 본인이 어렵게 이 통합의 기치 속에서 뽑았던 사람이던 만큼 네. 일종의 결자 해제의 차원에서 인사권자가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철회할 걸로 생각했고요. 이해찬, 이해운 후보자의 성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잦은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제 지명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저는 거꾸로 이제 오늘 이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논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저는 아마 부적격이 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부적격이 와서 이제 청와대 송부가 됐을 때 대통령의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할까 아니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말 엄청난 국민 여론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굉장히 들불처럼 끓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내가 할까? 내가 할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와서 그 의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 여론에 조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식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끌면 끌수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 이슈가 다른 이슈를 모르겠습니다. 김병기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런 이슈를 덮을 수는 있었지만 이 덮는 이슈가 더 부정적인데 그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정리하는 게 맞았다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가치는 아무리 좋지만 통합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에 대한 부적격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네. 최소한 통합의 가치에서 빼줘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겼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당연히 청와대가 기를 담아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될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영 후보자는 이 정부 들어서 낙마한 세 번째 국무위원 후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이나 이러한 허점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사 검증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와 아울러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공직 후보 추천에 대한 인사 검증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야기했지만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 야당에서 사실 5번이나 공천을 했다. 5번이나 검증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을 믿었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저는 뭐 이번 이 검증의 소홀에 대한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번 이혜원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혜원 후보자의 의혹을 보면서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보수의 민낯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구호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보수의 민낯이야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제 기획일산처 수장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통합 인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보수 진영에서 발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대통령이 한번 시도했다가 또 빼면은 뭐 통합에 대한 의지가 결국 뭐 구호성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좋다라는 이제 그 이른바 실용주의적 인사가 이런 사실 참사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잘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대 진영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인사여야 통합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 격렬히 반발하는데 그 사람 하나 빼간다는 그런 인사가 과연 통합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건 대통령만의 통합이고 구호성 통합인 거지 국민을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상대 진영의 동의를 가져오는 그런 통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의지는 높이 사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야당 쪽에 추천을 받는 형식, 이게 받는 형식을 가는 게 좀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추천했으면 야당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검증하기도 훨씬 수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을 때 국민 모두가 바라봤을 때 여야 합의의 구조로 추천된 그런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통합 인사구나.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갖췄다면은 그것만은 실용 인사까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금상첨화인 거죠. 그렇게 가야지 어떤 한 사람을 갑자기 전격적으로 빼오는 이른바 보완성, 밀행성 인사가 탁 대통령의 그렇게 그 인사로 비춰질 때는 그거는 일종의 장식용 인사 혹은 픽업 인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사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대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소한 이번 교훈을 삼아가지고 야당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저는 그게 또 효율적인 통합의 인사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야당이 추천을 받는 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사항이 사실 뭐 정말 바람직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만 네. 한국의 정치적인 이 여건, 지형상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갸우거려집니다. 사실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이 통합이나 소위 말하는 연정 자체가 뭐 이상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는 정치 체제인 만큼 소위 말하는 의원내각제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정당과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연대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국처럼 이렇게 이 진영 간 대립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좀 이상적인 일종의 뭐 하나의 목표일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지금 이 통합을 내세운 탕평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도 의지지만 네. 정치적 여건 자체가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서 중도 보수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보수 진영에 몸담아 있었던 합리적인 인사들이 사실은 지금 자신이 몸담았던 이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화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계속 나도 거기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보수를 내세운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런 찬스인데 이걸 왜 내가 그냥 지나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요. 결국 국민의힘이 사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멈춰서 중도로 터닝해야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시사점을
이번 이혜원 사태가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당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로는 지분을 나누는 논의도 있을 수가 없고 당명도 민주당이 당명을 유지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당세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치적인 이 본류는 진보의 본류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이거 주가 돼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뭐 이 명분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을 이 선언한 상황에서 야 니네들 다 굴복해서 돌아와 이런 식의 모양새가 비친 부분은 네.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만약에 합당이 되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일종의 뭐랄까 가치와 비전의 통합, 새로운 가치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의 여부인데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진보의 쇄빙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분 통합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혁신당도 지금 내부 논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발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대한 반발도 반발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게 합당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당은 정책 지향점하고 노선이 좀 달라요. 근데 무작정 통합하겠다? 이거는 정치 다양성을 물론 없애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대의와 명분이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의 이해관계는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표를 다 없애고 민주당이 오롯이 승리를 가져가야 되겠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정체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당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큰 집에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지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선거를 위해서 어떤 유불리에 따른 이런 그 정치공학인 거지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양당이 공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공통점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이런 거야말로 날치기 합당이다. 그다음에 청와대 패싱이다. 이런 지금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3월 말까지 합당을 해야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구조는 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선거용 이합집산이라는 것이 아닌지. 근데 조국혁신당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썸 타자고 있는데 결혼 얘기하면 이러다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 썸이 깨지면요 더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당이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왜 합당을 하고 어떤 식의 어떤 과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설득되지 못하는 합당이야말로 진짜 과거에 뭐 민주계열 정당이 그 민자당에서 한 3당 합당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것 또한 여권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이합집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 반발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과제인데 사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사실 과거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합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뭐 거의 뭐 큰 불협화음 없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그동안의 하나의 관례였는데. 네. 지금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당원 주권주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이 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뭐랄까요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 분포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 다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 각계 의견 뭐 이렇게 표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위해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또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뭐 제주도에서 자신의 개인 뭐 팬덤을 위한 하나의 지지 모임을 구성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번 뭐 합당도 결국은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한 하나의 발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당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정성을 보이려고 한다면 본인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스케줄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말 그대로 선당우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찬성률도 높게 이제 나왔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청래 대표는 제주에서 청솔 포럼이라고 하는 본인의 팬클럽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당내 입지를 더 공고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정치 시기에 맞춘 날치기 합당이 아니냐. 당원 동의가 없이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먼저 안 묻고 대표가 턱하니 방향성 제시하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는 시기와 이걸 추진하는 시기가 형용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당원의 주권을 강화한다면서 당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본인이 먼저 덜커덕 합당을 발표해버리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 이제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1인 1표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통과된 거고 만일 이 합당까지 성사가 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구심력은 훨씬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반작용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종의 매기 효과가 생길 거예요. 또 하나의 잠룡이 들어옴으로써 정청래 대표에 대한 또 일종의 약간 견제 세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김민석 총리까지 합류한다면 더 풀이 커지겠죠. 그런 측면도 있겠고 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좁은 개울에 있다가 이제 큰 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헤엄치는 넓이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굉장히 속도전에 몰입하다가 이런 지금 반발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한 다음 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5천을 찍은 날 굳이 그렇게까지 한 주 전 연기해도 될 일을 그렇게까지 속도전을 내므로써 그렇게 본인의 어쨌든 진위를 조금 의심받게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가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직은 병원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후반에는 복귀할 거란 얘기도 들리고요. 일단은 복귀를 하면 첫 번째 과제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까일 텐데 이르면 29일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저는 29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제 오늘은 못 하죠. 오늘은 네. 이제 뭐 병원에서 가려 중이고 29일 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복귀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복귀하자마자 첫 최고위 1호 아젠다가 전 당대표 제명이라고요? 그거는 별로 좋은 상지상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속도전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네. 지난번 장 대표 단식할 때 그래도 보수 진영 전체에서 그래도 한 전 대표가 와서 최소한 사진은 찍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걸 안 하고 장외 집회로 사실 뭐 본인은 화답을 한 거예요. 네. 맞대응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길게 보면은 징계가 처리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장 대표가 오롯이 8일의 단식을 통해서 보수의 파일을 넓혔고 최대 직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냈는데 그걸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그 1호 아젠다 상징적인 걸 할까?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네.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징계를 처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는 아마 저는 이달은 넘길 걸로 생각합니다. 네, 주말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이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자신 지지 모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 입장을 밝힌 부분은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약간은 좀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당 지도부 특히 딱 한 명을 찍어서 이야기하면 장동혁 대표는 가짜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자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큰 정치인이 되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결국 이 사태의 키를 쥐고 있죠. 제가 생각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이뤄냈다 뭐 그런 정치적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야말로 보수의 리더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큰 자산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은 그동안 이 자신을 그러니까 대표로 만들어줬던 이 강성 지지층 그리고 거기다가 극우 세력들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혔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이 장동혁 시즌2를 열어가는 하나의 이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생중계될지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1심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자 붉게 오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며 울컥하는 재판장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언론사가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전직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그간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조사 전까지 5분 정도 장면만 녹화로 공개됐고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30초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 건데 선고기일인 만큼 다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중계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함께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집니다. 서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도 모레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네, 김건희 씨는 기소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맡기며 40%라는 고율의 이익 분배까지 약속해줬다고 말하는 녹취까지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출하자 의례적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장 차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고 일부 통일교 수건 사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하는 등 실제 청탁이 실현된 점에 주목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몰랐다와 알았다, 있었다와 없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통령 같은 힘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로 가려졌던 장막이 거쳤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윤태 기자입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영부인 권력이 대통령에 가까웠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부터 취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계와 재계, 정계까지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김 씨에게 이른바 줄을 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명품 가방과 억대 그림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만 3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선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막 뒤에선 거칠 게 없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고는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하고 비금속을 건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는 도울 게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장막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도 수사망을 피했던 V제로 김건희 씨는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이번 주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님께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김 시 의원의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주말인 그제 김경시 의원 그리고 금품 전달을 논의한 상대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김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 등을 이어가며 지난 2023년 김시 의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실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직 해당 의혹과 관련해선 김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김시 의원을 재소환하거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확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함께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경시 의원이 다른 사람들 명의를 이용해 지난 2022년, 2023년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인데요. 강 의원도 지난 20일 소환조사 당시 김시 의원의 추천으로 후원자들이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지난주 강 의원의 비서를 불러서 관련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시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헌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경찰은 일단 지난주 김병기 의원 차남 편입 논란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아내 수사무마 의혹에 휩싸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려 있습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 소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부를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주 김 의원 아내와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소환해 지난 2020년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의 재소환 조사 시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또 숨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거부 방침을 굳히면서 또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에선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며 분노는 정당하고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이 쏜 총에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연방 요원들과 지역 경찰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당시 프레티는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10발 이상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이에 미국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 93조 원이 반영된 새 출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업무일시 중단, 셧다운이 또 일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민세관 단속국의 경우 공공안전 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을 이미 많이 확보해 셧다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 법원은 주 당국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관련 증거를 보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 검찰과 수사기관이 연방에 증거 보존을 요청한 데 이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번 사건 수사를 미네소타주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수 보수 단체로 꼽히는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들은 연방검사 빌 에세일리가 총기 소지자가 법 집행요원에게 접근하면 총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연방 정부의 입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를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미네소타 총기 소유자 코커스도 연방 요원 총격으로 숨진 알렉스 프레티는 적법한 총기 소유자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서 불이 나 축구장 5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곳에서 불이 난 점을 이상하게 보고 수사를 나서 하루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천 옆 갈대밭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반쯤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기둥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치솟는데요. 불은 3.5헥타르 축구장 5개 규모의 억새밭을 태운 뒤 소방당국의 진화로 약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데군데 불에 탄 자리가 억새는 사라지고 현장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는데요. 경찰은 화재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에 주목해 방화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울산 북부경찰서는 어제 5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결과 A씨가 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인 뒤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고 동선을 추적해 어제 오후 남구의 한 도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화강 억새밭은 멸종위기 조류와 철새 등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고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던 곳이어서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범행 동기를 밝히고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울산과 부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은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송환 한국 국적 피의자 가운데 가장 많은 49명이 압송된 부산. 영장실질 심사에도 대형 버스가 동원됐습니다. 버스에서 줄줄이 내린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왜 가셨습니까? 고문당하거나 납치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모두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190여 명에게 6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판사 2명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울산으로 압송된 부부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과 같은 시각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마찬가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부부는 법정으로 향하기 전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짧게 신경을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 인정하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 어떻게 포섭해서 풀려났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3일 국내 소환된 이후 울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자금을 댄 뒷배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 대응 TF를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해자는 모두 73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비교적 죄가 가벼운 한 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에서 조사하는 1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월요일 오후에 열릴 전망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17명이 추가로 구속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에 구속된 이제 49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치 자신들이 관공서의 공무원인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사야 하는데 대신 결제를 해달라라고 속이고, 또 다른 공범은 이제 이런 관련 판매 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이 범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만 190명이 넘고 피해액도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에서 봤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송환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은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소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목받았던 인물이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연애 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그 부부인데, 지난번 압송 때에는 제외가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들은 이제 말씀하신 로맨스 스캠 혐의를 받고 있고, 가상의 인물을 가장을 해서 특히 뭐 딥페이크라든가 혹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호감이나 혹은 신뢰를 쌓은 이후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차 송환에서 빠져 있었고 특히 이제 나왔던 언론의 그런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들을 체포를 했었는데 이후에 또 풀려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들도 엮여 있었던 인물들이라서 이번 송환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범행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피해자들은 몇 명이고 피해의 규모는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또 어떻게 가담을 하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따져봤을 겁니다. 또 이제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한번 풀려났던 사안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 현지의 그런 경찰이나 관계자들과는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파악을 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 금액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런 범죄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단계에서 실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현존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부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오늘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는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온 피해자 17명 역시도 로맨스 스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30명 정도고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앞선 사례보다는 피해자의 규모라든가 혹은 피해 액수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가벼운 수준이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충분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혐의들이고 당연히 소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속의 그런 사유 중에 하나는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 송환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은 사실상 자명한 그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역할 분담이 어땠는지 또 자백을 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개개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을 보면 그 조직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조직을 결성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게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한 그런 사기 범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혐의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기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죄까지 추가가 되는데 내용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기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이런 조직 범죄의 그런 구성을 보면은 예를 들어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부터 거기에 집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고 심지어는 교육 자료까지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또 이걸 관리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돈을 대는 역할, 또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도 모두 이제 이 조직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범죄의 규모라든가 피해자의 그런 규모, 피해 액수의 규모가 보통의 사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래서 질적으로는 매우 조시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 정황들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선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사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역할에 따라서는 실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실형을 선고받을 인물들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뒷배나 총책, 지난번 압송 때도 이 부분을 잡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쪽으로 수사력을 좀 모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말단을 잡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총책, 그러니까 윗선을 잡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유사한 조직을 다시 만들고 또 유사한 범행을 혹은 더 발전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총책 혹은 뒷배를 수사해서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서 총책이라든가 혹은 뒷배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아직까지 추적을 하고 있거나 혹은 검거하지 못한 인물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범죄 단지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면은 뭐 국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그런 관계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추적과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국내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송환 과정처럼 캄보디아 현지 그런 경찰과의 수사 공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이런 조직들을 뿌리째 뽑는 것에 상당히 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는 또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현황과 관련해서 뭐 샤넬백이라든가 혹은 뭐 고가의 그런 목걸이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2억 원대의 그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합계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이고 재판부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유무죄로 인정을 할지 또 형량을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검찰에 대한 비판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는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검이 새로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기소, 또 나아가서는 중형 구형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단순히 수사가 부진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결국에는 외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수사를 무마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라든가 외부의 개입에 따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당시 이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뭐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은 당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뭐 다 불출석을 하고 대면 조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넘어간 사안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의혹 수사에 대해서 조금 원동력으로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와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28일에 나오는 이 선고의 내용이 그 사실관계가 다른 혐의들과 좀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면 이게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사건마다 뭐 핵심적인 쟁점이라든가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선 수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 씨를 잇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교 신자들을 뭐 집단 입당을 시켜서 결국 정당법을 위반했다라는 사건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건 해당 혐의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는 그런 혐의들 모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이제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김건희 씨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도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선고가 되는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금품 수수에 대해서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정도까지 입증이 되었는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입증은 충분히 혹은 상당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정황들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자료라든가 혹은 메모 자료 같은 것들도 확보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형량 문제인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예컨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지금 이번 사태의 정말 핵심 인물인데 유죄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무죄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이 판결문에서 김건희 씨와 또 통일교의 그런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 이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영호 씨는 교단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한학자 총재의 그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0억 원대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한 뒤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 나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대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해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 및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연이틀 장중에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종가는 5천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오늘 개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징적인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0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15% 오른 4,997포인트로 개장해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5,00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오늘 1% 오른 1,003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 1,0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은 건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시장 분위기가 격변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19.7원 내린 1,446.1원으로 개장했습니다. 1,480원대를 오르내리던 것이 불과 2주 만에 1,44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주가는 15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축하 대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잃어버린 기술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기범 기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삼성그룹 임원 세미나에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영상과 함께 전달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주가 15만 원이라는 실적에도 이 회장은 오히려 임원들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숫자가 조금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은 냉철하게 삼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린 판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삼성의 불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기술 경쟁력을 잃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삼성이 기술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HBM 생산량 덕분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역시 역대급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강조했던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뼈아픈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살아났지만 삼성의 나머지 한쪽 날개인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은 매년 거세지고 있지만 구조적 위기를 빠져나갈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선 결국 이 회장의 사업 결단과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AI 시대에 뭔가 강력한 플랫폼이나 기술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 M&A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과 AI를 결합한 곳에서 현대차에 뒤처지지 않는 뭔가 제품이나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또 한 번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는 모두 이재용 회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선언을 계기로 머지않아 일자리가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2억 원. 하지만 계획대로 3만 대를 도입할 경우 단가는 4,7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도입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4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이 되면 2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조만간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될 위기입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도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노동 환경의 대변화를 막아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노동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산업 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관건은 인간이 AI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노동 정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AI 인재 양성과 직종별 교육 지원 대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한편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로봇이 완전 상용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21만 개에 달하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하루 동안 7건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숭전탑 옆 산속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연기는 바람을 따라 마을 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난 산불입니다. 양봉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여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에도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되면서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보다 무척 적은 데다 경남은 평년 대비 1.4%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강수량이 예년 대비 2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내린 비의 양이 0.3mm 정도로 예년 대비 1.4% 수준입니다. 산불이 발생되기도 또 확산되기도 매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하고 전국에 산불 경계령을 내리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조심 기간을 한 달 앞당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주요 등산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드론과 감시 카메라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라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산불 발견 시 119나 산림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인 오전 8시 1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찰 건물 3개 동과 산림 면적 17,0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걸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은 수락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장비 82대와 진화 인력 6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눈과 함께 극심한 한파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최소 22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겨울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근처 공원에선 어른들도 눈싸움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it feels cool. 하지만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등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늘길도 막혀 일요일 하루에만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운행에 나선 차량들은 눈 속에 고립되거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roke down and or not broke down, but they're stuck in a Cadillac and they couldn't get to work, so I dropped them off at work. Their coworkers stuck at the same spot. They can't get to work.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눈폭풍으로 미국 34개 주 2억 3천만 명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버지니아주에서도 스쿨버스 차량이 다닐 수 없어 26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풍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는 26일 사무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월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남은 1월도 강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한파는 이번 주도 계속되겠는데요. 장기화하는 한파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추위 속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일대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과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서쪽 곳곳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호남 서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이번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 무렵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눈의 양은 적겠지만 추위 속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아직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